사진 세계를 강의할 사진평론가 진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20세기 사진의 역사에서 세 개의 대륙을 경험한 작가가 없다. 동유럽, 서유럽, 아메리칸. 즉 아메리카와 서유럽과 동유럽을 경험한 이 세 개의 역사적 감수성을 사진 속에 녹아낸 사람은 앙드레 케르테지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에 자신의 거의 10만 점이 넘는 모든 것들을 다 프랑스 파리에 기증해 버렸어요. 그러면 헝가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가장 사진의 시간을 많이 몰았던 미국은 또 얼마나 안타깝고, 고작 10년 정도에 머물렀던 파리에 갖다 줬는데, 그것은 케르테치의 심성과 고난의 스토리텔링이 뒤에 있습니다. 가장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모든 것을 준 것은 자기의 정서, 사진의 백그라운드나 모든 것들이 파리적이다, 프랑스적이다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갔을 때 보고 라이프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에피소드가 말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사진에서? 제가 볼 때 20세기 사진의 역사에서 앙드레 케르테치보다 말이 적은 사진이 없어요. 너무 조용히 간결하잖아요. 교과서예요. 순수 사진의 교과서인데 저기에 더 클로즈업을 원하는 겁니다. 이게 저널리즘이죠. 매그넘 입장에서는 저것도 넓어요, 화면이. 그냥 박진감 넘치게 클로즈업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라는데 케르테치는 그 공간성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것이 결국 동유럽의 문학적 배경인데, 제가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앙드레 케르테치가 모든 사진의 형식에 교과서라고 말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는데, 케르테치의 사진의 구성법이야말로 사진의 교과서적인 구성법이다. 역시 저널하고는 많이 좀 달랐던, 결국은 본인도 저널리스트로서의 사진적 시각을 포기를 하게 되죠.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케르테치 사진 세계를 말할 건데, 오늘은 자신이 사진의 카메라를 첫 잡았던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사진의 초기의 시기와, 두 번째 아마 케르테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20세기 사진에 케르테치라는 인물을 거의 독보적으로 올렸던 파리의 시대, 이 파리의 시기에 두 개에 걸쳐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하지만 사실 뉴욕 파트가 굉장히 깊습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앞에 두 개를 나눴고 뒤에 하나 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이 두 파트 다 강의를 들어줬으면 앙드레 케르테치 사진 세계가 좀 더 명료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케르테치 사진 역사 안에서 짧은 이력 중에서 중요한 핵심을 파리까지 제가 요약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래도 여기에 유인물이 남아있지만 아주 개념적으로 우리가 케르테치 사진 세계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새겨야 할 필요는 있어요. 어떤 책에는 앙드레 케르테츠로 나오고 어떤 책은 안드레 케르테츠로 나왔는데 사실 프랑스적이냐 아니면은 영어적이냐의 차이죠.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본명이 안드로라는 것, 안드레가 아니라 안드로. 예. 그러니까 이런 해프닝은 사실 큰 건 아닌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앙드레라는 말로 기착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안드레라는 말을 쓰기는 했어요. 그런데 앙드레 케르테치가 좀 더 포괄적으로 쓰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유태인입니다. 결국은 1936년에 케르테치가 미국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많은 유태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유와 같습니다. 유태인이기 때문에 나치와 연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유대계의 본명 안드레 케르테치예요. 1912년에 부다페스트 상과대학 증권맨이죠. 상과대학을 졸업해서 바로 졸업 후에 증권사에 취직을 하고 이때 급여를 모아서 샀던 첫 번째 유리원판 카메라가 ICA 4.5 46 우리 4600판이라고 하는데 유리원판 카메라입니다. 상당히 구식 카메라고 촬영 방법이 어렵습니다. 또 트라이포드를 받쳐야 하고 그 다음에 거리계 조절이 지금처럼 초점 맞추는 것이 쉽지 않게 돼 있는 아주 동유럽에서 1910년 20년대 나왔던 구식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를 당시 구입해서 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완전히 셀프 스터디, 독학으로 합니다. 사실 1910년대에 동유럽이든 서유럽이든 사진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은 드물죠. 왜냐하면 사진의 교육의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화학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장인적이고 철저하게 화학에 대한 능수능란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던 시대죠.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카메라만 가지고 사진이 찍혀진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필름이며 현상 인화 과정이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1910년대만 해서도. 물론 코닥이 1888년에 출연해서 조금 간편해졌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결혼식 사진 보면 대형 카메라, 원판 카메라를 사용할 정도로 그만큼 카메라의 프로세스는 1910년대를 돌이켜보면 의외로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진가들이 당시에는 독학으로 마스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헝가리는 당시에 체코도 약간 변방도 그렇지만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영역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영역입니다. 헝가리가 자체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영역이었기 때문에 1914년부터 1918년까지 군 복무를 해요. 이때 이 군 복무의 어떤 조건에서 케르테치가 사진을 자유롭게 찍을 수 있었는지는 정확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는데 어쨌거나 이 기간에 거의 자기가 사진에 자신감을 확실히 심어주는 많은 트레이닝의 시간을 군 복무 기간에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운이죠. 군 복무 기간에 사진을 마스터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18년까지 상당한 사진의 자신감을 가지고 군 제대 후에 이제 25년까지 파리로 출발하기 전까지 증권사로 돌아와서 틈틈이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리고 이제 촬영을 그야말로 우리가 요즘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부다페스트 외곽으로 시골로 나가면서 사진을 찍는데 이때 찍었던 것 왜 제가 궁금 중에 하나가 앙드레 케르테치는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나서 부다페스트 잘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왜 시골성을 잃지 않았을까 하나의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해결은 성향인 것 같습니다. 아비투스적인 성향. 케르테치는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고 문학적이고 음악적이고 그리고 조용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비록 부다페스트 특히 부다 지역에 살았는데 부다페스트 대도시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서정성이 훨씬 더 정확하게 맞았다. 이것은 훗날에 앙드레 케르테치가 대상과 카메라 사이에 어떻게 거리를 잴 것인가를 결정해요. 예. 저희들 사진이 누군가의 아비투스, 즉 그 사람의 습관에서 나오는 방식이라 한다면 그 사람이 사진 찍는 사진을 보면
대상과 나 사이에 어떤 거리를 유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드러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즉 망원렌즈, 줌렌즈를 자주 쓰는 사람과 단렌즈를 쓰는 사람의 차이, 광각을 쓰는 사람과 망원렌즈를 쓰는 사람의 차이, 가까이 가려는 사람과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비투스다, 즉 습관, 헤비트에서 나온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앙드레 케르테치의 오랜 사진의 역사에서 카메라웍, 프레임워크는 이미 심성 안에 대상과 사이에 적절하게 자기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성향들, 저는 이게 문학성과 서정성이라고 보는데 이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925년에 케르테치가 결단을 내렸던 것인데, 사실 케르테치만의 결단이 아니고요. 1920년부터 1928년까지 러시아 동유럽의 많은 예술가들이 파리로 옵니다. 파리가 유럽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파리는 1920년대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유럽의 수도로서. 예. 영국은 이미 해가 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산업, 문화 모든 게 프랑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산실이 돼서 모든 예술가들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소리가 저 변방, 동유럽 변방까지도 가지 않았을까. 파리로 가면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꿈을 심어주는. 그래서 9월에 우리 케르테치도 열차를 타죠. 그리고 1925년 9월에 파리로 들어와서 몽파르나스에 거처를 옮기는데, 제가 파리 갔다 온 지가 한 4일밖에 안 됩니다. 파리가 한 일주일간 파리를 가면서 케르테치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케르테치가 살았던 곳, 그리고 머물렀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그리고 케르테치가 프랑스 10년 동안 찍었던 사진의 장소들도 한번 돌아보고, 행운이었다, 몽파르나스에 거처를 삼았던 것은. 그런데 물론 행운이었다기보다는 당시의 모든 예술가들이 파리에 진입하게 되면 북녘이나 몽파르나스 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의 절반은 몽파르나스역에 도착하게 됐고, 1920년대 몽파르나스, 프랑스 몽파르나스는 몽마르트를 전복시키는 장소였어요. 파리 여행을 해보신 분은 프랑스 예술가들이, 파리 예술가들이 살았던 두 개의 아지트, 본고지를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가 대표적으로 인상파의 마지막 본고지였던 몽마르트르와 초현실과 큐비즘, 입체주의, 피카소로 시작되는 현대미술의 아지트가 파리 몽파르나스 역 주변이라는 것을 잘 아시게 될 거예요. 역전 주변에 아지트를 갖는 것과 산꼭대기에다가 아지트를 갖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은 그림의 성격을 구별짓고 문명과 문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역전 근처에 있는 것과 산속에 있는 것들은. 사진은 산속으로 들어가서는 아무런 힘이 안 나오는 예술입니다. 역전으로 가야죠. 사진은 도시적이고 속도적이고 아주 광선적이에요. 문명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케르테치가 다행히도 몽파르나스의 아지트를 틀었던 것들, 물론 친구들이 있었고 정보를 얻었겠지만 정말 행운이었다고 말하고요. 케르테치가 우리가 저기에 걸려있는 모든 사진들은 결국은 케르테치가 1925년에 몽파르나스의 아지트를 삼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진가들이 1920년대에 파리에 왔던 모든 다른 나라의 사진가들이 케르테치 같은 사진가가 될 수 있었느냐? 그건 불가능했다. 대표적으로 똑같은 헝가리 출신이고 1926년에 만나게 되는 브라사이죠. 브라사이는 케르테치와 물론 성격적으로, 성향적으로는 헝가리, 보헤미안의 문학성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지만 카메라웍이 달라요. 이분은 평생에 반만 찍잖아요. 전 케르테치가 비를 얼마나 찍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번에 파리 가서. 케르테치가 비를 얼마나 찍었을까? 그 다음에 밤을 얼마나 찍었을까? 전체 사진에서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가 넘는 브라사이에 비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쪽 몽파르나스의 차가운 이성들이 피카소가 용납이 안 하거든요. 피카소가.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케르테치가 1925년 9월에 파리에 왔을 때 몽파르나스 역에 예술가, 현대미술의 아트 서클에 들어왔다는 것은 케르테치에게 정말 행운이었다.
또 하나 몽파르나스 근처에 헝가리 출신들의 예술가들, 그 다음에 러시아 출신의 예술가들, 기타 유럽에서 파리로 들어왔던 당시 보헤미안의 아티스트들과 친교를 맺었던 것은 캐르테치에게 중요한 예술성, 표현성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그 중에서 네덜란드 출신의 몬드리안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의 말레비치와 네덜란드의 몬드리안은. 저는 그래서 물론 몬드리안에 의해서 캐르테치는 사진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진가로 통칭됩니다. 왜냐하면 몬드리안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1920년대 캐르테치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사진을 멸시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1839년에 사진이 발명된 이후로 100년 동안, 거의 100년 동안 그림이 사진을 폄하하거든요. 찍사라고. 머리에 아무것도 든 게 없고 그냥 눌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리는 있어요. 그림이라는 것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진은 머릿속이 정리 안 되도록 누르면 나오니까 화가들이 얼마만큼 사진가들을 멸시했겠냐고요. 특히 당시에는 칸트의 미학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예술가들은 천재라고 보는 거죠. 네. 천재성. 창조자들. 그러면 천재가 되고 창조가 되려면 정말 남다른 예지력과 남다른 타고난 어떤 신이 부여하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사진은 너무 쉽고 너무 빨리 세상에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화가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1920년대 화가들 입장에서는 사진 찍는 사람이 도무지 과연 천재일까? 과연 타고난 비범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난 사람일까? 이걸 인정할 수가 없었는데 캐르테치 같은 사진가라면 1000번, 10,000번 인정한다, 예술가로서. 이따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몽파르나스 아방가르드 예술가들과 친교를 맺었던 것들은 특히 동유럽, 러시아 쪽에서 왔던 화가들, 예술가들, 지식인들과 연계했던 것은 캐르테치의 지적 배경과 표현적 역량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작품을 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밤에는 사교 클럽에 나가고 낮에는 파리 곳곳을 다닙니다. 거의 10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낮에는 사교를 하고 밤에 사진 찍으러 간 분이 바로 브라사이죠. 정말 묘해요. 두 헝가리 출신들이. 그리고 이제 1926년에 4월에 브라사이를 만나서 정말 우정을 돈독히 하는데 마지막까지 앙드레 캐르테치가 미국에서 힘들어하고 견디기 힘들어할 때 그래도 위로해 준 사람이 브라사이예요. 정말 브라사이. 네. 저는 꼭 브라사이도 선곡에서 와서 대한민국의 사진가들에게 밤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의 39년 동안 밤만 찍은 사람이잖아요. 파리의 밤만. 낮 반대가 밤인데 90%가 낮 찍잖아요. 밤이란 무엇인가를 꼭 한번 브라사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어쨌든 브라사이와 캐르테치는 평생 우정을 함께했다. 좋은 동료를, 물론 같은 조국의 사람이지만, 그리고 1928년에 이제 로지 안드레와 결혼을 한 다음에 몽파르나스 75번지로 이사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프리랜서 사진가를 활동합니다. 참 많은 잡지에 일을 해요.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불어도 잘 못하고 성격도 원체 내성적이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서정적이고 문학적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 아트월드 안에서 교류와 친교는 맺지만 성향은 어울릴 수가 없는 성향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불어도 안 되고 먹고 살기 위한 그러니까 정치성이 약하다 보니까 동료들이 도와줘서 여러 잡지들을 기고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몬드리안의 화실이나 또는 포크 같은 것도 다 잡지를 위해서 찍는 사진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위대한 사진으로 바뀌긴 하지만 많은 잡지에 프랑스, 독일, 영국의 사진을 기고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보면은
앙드레 케르테츠를 보도 사진 영역에서 바라보기도 해요. 앙드레 케르테츠는 저널리스트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한쪽은 앙드레 케르테츠는 뛰어난 에디토리얼 잡지 사진가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반대죠. 앙드레 케르테츠 20세기 최고의 순수 사진가다. 파리 프랭땅 백화점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합니다. 그리고 28년에 35mm 라이카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ICA 유리 원판 필름 카메라와 핸드 카메라, 35mm 라이카 카메라는 세상을 보는 눈과 표현 방법을 바꿔요. 이것은 케르테츠의 문제는 아니죠. 모든 사진가들은 어느 시점에서 카메라를 바꾸게 되는데 아마도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인생의 사진의 기간을 3단계에서 5단계로 본다면 변화의 기간을 카메라를 5번 바꾸게 된다. 이 5번 카메라에 바꿀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각의 틀이 달라지고 디스탄스가 달라지고 속도가 달라지고 가장 중요한 호흡이 달라져 버립니다. 카메라에 의해서 호흡이 달라진다. 이것은 결국은 미학과 철학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현재 자기 자신의 사진에 슬럼프가 있거나 현재 자기 자신의 사진의 어떤 위치에서 한 번 더 탈바꿈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변화를 모색하려면 카메라를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세상을 달리 보게 만들어주니까. 어쨌든 케르테츠가 35mm 라이카를 구입하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훗날에 앙리 까르띠에-브레송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우리는 찍을 게 없다. 다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35mm 라이카는 저널리즘에서 나온 거예요. 즉 보도 사진가를 위해서 순간 스냅이 가능하고 즉각 찍어서 즉각 여러 장을 찍고 필름 바르는 시간이 없으니까 롤 필름이니까. 그러니까 보도 사진가들에게 라이카는 정말 천금과 같은 카메라죠. 끝까지 코닥과 라이카는 100년을 넘게 2인 삼각을 해왔어요. 케르테츠가 사진으로 보여준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앙드레 케르테츠 사진을 보시면 유리 원판으로 찍은 것도 있고 35mm로 찍은 것도 있고 나중에 미놀타나 올림포스로 찍은 것도 있지만 35mm가 보여줄 수 있는 사진들의 교과서예요. 대형 카메라든지 중형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진의 교과서가 아니라 35mm 교과서다. 이것은 훗날에 결국은 세상은 35mm의 지배하에 놓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인간의 시각에 갖고 인간의 눈높이를 따라오게 되고 대형 카메라나 중형 카메라는 눈의 높이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것이 35mm니까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화각을 똑같이 갖는 것이 35mm니까 28년에 앙드레 케르테츠의 라이카는 까르띠에-브레송이 결정적 순간으로서 보여줬던 라이카의 맥락과 달라요. 어떻게 세상을 볼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레송보다 케르테츠가 선배죠. 헝가리 출신들이 헝가리 6인방이 있습니다. 헝가리 6인방. 헝가리 출신의 사진가 6인방. 로버토 카파, 그 다음에 모홀리나기, 브라스타이, 케르테츠, 존 케낙, 그 다음에 르네 자크, 이 6명의 헝가리 출신들의 사진 서로 연락해서 파리에서 만났겠죠. 파리에서 만났던 로버토 카파도 파리에서 스타가 됐죠. 유명한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저 필리몬트 포토, 저것은 영화와 사진, 앞으로 시각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1920년대 이후의 세계의 시각의 장은 영화와 사진이 지배할 거라는 것 선언적인 전시입니다. 여기에 이제 케르테츠가 참가를 하고 앙드레 케르테츠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던 첫 번째 사례는 1932년 줄리앙 레비, 아주 유명한 화랑 주인이자 컬렉터이자 큰손입니다. 미술계 큰손. 줄리앙 레비라고 하는. 예. 만네이에게 중계를 하게 되는데 저분 화랑에서 현대 유럽 사진전에 작품을 35장을 작품을 출품을 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앙드레 케르테츠가 어떤 사진가인지 사진을 보게 됩니다. 주목을 받게 되죠. 저 때는 지금 미국은 워커 에반스가 강력한 시대입니다. 1930년대. 워커 에반스 사진 스타일.
FSA 사진 스타일. 미국 경제공황의 다큐멘터리 사진거든. 캐리테치가 아이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사진집이 첫 번째 나오고요. 이런 전제, 우리가 캐리테치의 헝가리 서정성과 문학성, 보헤미안의 음악성과 집시성, 방랑성이요, 고립성이요. 이것들을 잘 이해해야 초기 헝가리 사진이 보이고, 그리고 1920년대, 30년대 프랑스 파리가 어떤 아방가르드, 아주 유럽 전역에서 몰려드는, 그리고 속도와 철과 전기와 변화무쌍한 유럽 모더니즘, 근대주의, 기계주의, 자본주의, 물질 문명 우선, 이게 프랑스 파리라고 하는 유럽의 수도가 당면했던 이 공간성과 시대성을 이해하면 왜 캐르테치의 사진 속에서 파격적인 구도와 파격적인 대상들이 나오는가를 이야기는 쉬워집니다.